종양 크기는 대개 이제 5%에서는 한 60% 정도. 그 다음에 10%를 주었을 경우에는 한 75% 정도 종양 크기가 감소하더라. 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외래에서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을 보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수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아주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그런 환자분들한테 우리 말이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뭐 5년 생존율이 뭐 40% 이하 이럴 때인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 벌써 73%, 75%. 보통 한 4명이 암에 걸렸을 때 3명 정도는 다 나을 수 있는 이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암은 만성질환입니다. 내가 잘 관리를 잘하고 암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우리가 깜깜하다는 게 겁내는 게 뭐예요? 안에 뭐가 안 보여서 무섭잖아요. 그럼 내가 안에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두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증 독소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염증이나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분들은 대개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골마서 고름이 나온다든가 이걸만 염증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야 감염에 의한 염증이고요. 또 하나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염증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염증성 물질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닌 우리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촉진되는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감염성 염증, 그 다음에 대사성 염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염성 염증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지방간으로 넘어가서 간경화로 넘어가가지고 간암으로 가죠. 이게 바로 감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염증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이 쓰리고 하는데 검사해보면 내시경에 보면 헬리코박터 있잖아요. 이 헬리코박터가 오랫동안 이 위안에서 지속이 되면 염증에 의해서 암을 일으킵니다. 위암의 원인이 되고 또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된 게 뭐예요? HPV라는 균이 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래서 자궁경부암,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걸리는 경우에 HPV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구강암도 HPV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내나 감염이고요. 그리고 이제 EBV라고 해서 앱사인바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비인두암이라든지 림프종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대개 이제 이렇게 감염성으로 오는 경우는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 세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을 받아서 이게 변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암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감염성 염증이 암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성으로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라든지 그 다음에 IGF-1, 2, 인터루킨 10 많아요. 아주 많은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세포 성장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세포 자살 과정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암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우리 비만은 지방세포 안에 수많은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만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췌장암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가 암을 잘 일으킨다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0%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이거든요. 그 특히 이제 우리 당뇨 때는 인슐린이 높아져요. 인슐린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는 암들을 보면 간암이나 췌장암, 자궁내막암 이런 암들을 유발하는 거. 그리고 지방간은 뭐 간암으로 가는 전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서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또 오히려 면역을 높이는 사이토카인도 있고 면역을 떨치는 사이토카인도 있어요. 근데 대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은 대개 면역을 떨치면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독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 생활하는데 수많은 독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담배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 70가지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벤젠이나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인 독소인데, 담배가 아주 우리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경우,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오고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비소 같은 거, 비소는 우리 특히 이 방부목 쓰는데 비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썩지 않게끔 우리가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예?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도색하는 가운데 이런 데서 많이 있고, 우리가 니켈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암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방부제라든지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쓴다든지, 또 이거 보관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독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굽는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기농을 많이 찾는데 유기농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제초제나, 예? 아니면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적인 농산물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세먼지, 특히 황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주변에 있는 공장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독소들은 대개는 보면은 우리 DNA 손상을 줘요. DNA 손상을 줘가지고 이게 변이를 일으킨 거죠.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세포 자살을 억제를 해가지고 암을 유도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염증 독소 3가지는 뭔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암 환자가 피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걸로 보자면, 일단은 담배가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당, 고지방인 가공식품. 그 다음에 환경 독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 담배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담배가 암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알코올이 영향을 더 많이 주느냐. 술, 담배, 우리가 술하고 담배를 묶어 가잖아요. 어떤 게 더 그런가? 대개 담배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20, 30배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로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또 같이 주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대사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데, 보통 술을 마시면은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암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간암 중에 아마 알코올이 가장 암을 발생하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알코올보다는 간염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코올에서 오는 경우는 전체 간암 중에 한 15% 정도 된다고 돼요. 근데 알코올이 간암뿐이 아니고 유방암에 영향을 더 많이 주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담배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의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이를테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보면, 근데 이거는 입자 크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되게 크기가 크면
저 안에 있는 폐포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 폐 안에서 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2.5 마이크로 이하가 되면 이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0.1 마이크로 정도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들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암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뭐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관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암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떤 것을 안 먹을 것인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만 따지거든요. 먹을 것만 따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먹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서 안 먹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안 먹을 것들. 안 먹을 것들 빼고 나는 이제 먹는다. 이런 개념이 가야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던 거.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공육이죠. 육류 중에서도 그냥 육류가 아니고 가공육. 예를 들어 가지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생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것을 캔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소세지로 만들었다든지 햄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보관하는데 만들어지는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질산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히 이제 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튀김이라든지 탄 음식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탄 음식은 잘 안 먹죠. 요즘에는 탄 음식은 안 먹는 게 거의 이제 상식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제, 단순당,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백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한 요즘에는 뭐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뭐 튀김이라든지 지방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인데 이 트랜스 지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외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세계적으로 WHO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요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g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안에 트랜스 지방이 2%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100g 속에 2g, 2g 이상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몸이니까 내 스스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어디 식당에서 이거는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첨가물들, 첨가물들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뭐 색소라든지 감미료나 아니면은 식품 보존제들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원칙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 주로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좋은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과식이 돼요.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본다면 첫째는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우리가 어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물 이것을 이제 6대 영양소로 하죠. 이 영양소가 균형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몽땅 산화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산화물이 암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대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비타민하고 미네랄, 물은 태우는 영양소.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못 맞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생산도 못하고 산화물만 만들어주고 또 잘못하게 되면 이런 안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배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균형이 맞춰지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산화하고 항염 성분이 있는 식품들을 항상 자주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산성 물질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젖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산,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 그때 우리가 가장 3대 영양소가 다 산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항상 산화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항산화를 잘 시켜줘야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육류 같은 것은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염증성 물질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항산화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면역을 어떻게 해서 높여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양념으로 쓰는 음식들은 보면 면역 강화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음식 습관도 중요해요. 항상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게 소식 적게 먹으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음식을 내가 평소에 먹었던 것에 한 3분의 2 정도로 먹으면은 저는 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식.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 그 다음에 폭식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먹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서 먹으면은 그렇게까지 혈당이 높아지거나 인슐린이 높아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 음식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폭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식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속식이에요. 빨리 먹는 거.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간식이에요. 간식은 되게 간식 언제 많이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허전하니까 먹거든요. 간식은 쓸데없는 음식이에요. 왜요? 먹고 우리가 먹었을 때는 뭔가 몸 안에서 쓰려고 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먹고 나서 쓰지를 않고 자버리는 거예요. 입하고 머리만 즐겁게 해주는 영양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오히려 암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간식을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음식을 하루 종 어떻게 먹는가. 이게 이제 일주기 우리 생리 리듬에 맞춰서 하는 식사,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아침에는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점심도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일주기 리듬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소홀하기 쉽고 또 암에 걸리기 전에 바쁜 생활하다 보면 그 식사 습관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추는 식사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개 보면은 아침 식사로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는 꼭 하시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대개 탄수화물 계통에, 탄수화물이 아주 단순당이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미, 뭐 보리, 그다음 뭐 귀리, 막 이런 것들로 만든 이런 탄수화물. 그래서 아침에 되게 우리가 야채 주스라든지 뭐 스무디라든지 이런 게 전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걸 아침에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런 게 소화가 잘 되고 인슐린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침에는 많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체 리듬하고 맞아져요. 되게 이제 점심 때 지방 같은 것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지만 양을 적게 하는 게 저녁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춘 식사를 해야 내 몸 안에서 생체 리듬이 그 생리적 현상이 균형이 맞고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면 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좋은 식단 관리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블루베리는 우리 베리 종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다 좋아요. 베리 종류 속에는 이게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죠. 특히 이제 블루베리 약간 진한 보라색, 여기 속에는 이 보라색이 지금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ROS,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사실 우리 암에서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물질들이 되게 파이토케미칼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안토시아닌도 있고, 그다음에 엘라그라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데 보면은 뭐 레스베라톨이라든지 뭐 케르세틴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염증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라그산이라고 해서 이거 폴리페놀 계통인데 우리 탄닌도 이게 항암 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라그산이라든지 근데 또 우리 블루베리에서 우리가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을 하죠. 장 안에 있는 균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배설을 촉진해서 장내 독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특히 암 예방하는 데도 쓰죠. 대개 이제 대장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나 엘라그산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이 블루베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블루베리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하루에 한 20g에서 50g, 어떤 데는 20g에서 한 30g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독소 배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블루베리가 독소 배출이라 하면은 뭐 배출 개념도 있겠지만 항산화 작용이 제일 1번이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안토시아닌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죠. 블루베리에.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가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어서 특히 ROS를 많이 제거를 하죠. ROS.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기능도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간 세포를 보호해주고 해독 효과를 높여주는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 안에 있는 장 해독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 안에 있는 나쁜 독성 물질들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면역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블루베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나요?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하는 논문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에 대한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NIH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그 2013년 10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임상 그 연구를 했을 때 블루베리가 상당히 암을 예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에비던스는 기전을 살펴보면 그냥 사이토카인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 즉 ROS,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DNA, 유전자 손상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 블루베리가 항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논문이 되겠고요. 3중음성 유방암에서 이 쥐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MDA MB231이라는 3중음성 유방암 조직을 쥐에다가 이식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블루베리를 주었죠. 그래서 암세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전이가 되는가를 연구한 논문인데 여기에는 린 아담스라는 분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2013년도 8월 달에 펀메드에 발표를 했어요. 블루베리 분말을 5%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10%로 주는 경우에 이게 종양 크기라든지 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종양 크기는 대개 이제 5%에서는 한 60% 정도. 그 다음에 10%를 주었을 경우에는 한 75% 정도 종양 크기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림프절이나 간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율을 보니까 5%에서는 약 한 25%. 그리고 10%를 주는 경우는 한 70%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블루베리를 주는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양을 충분히 줬을 때 적은 양보다는 많은 양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블루베리는 우리가 종양을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전이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식자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소 배출 효과를 확 높이는 블루베리 섭취법이 있을까요? 블루베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복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 있고, 생으로 먹는 경우는 일단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를 빨리 할 수 있죠. 우리가 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먹게 되면 우리 장이라든지 간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많은 게 공복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요.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스무디 같은 걸 만들어서 블루베리하고 케일이라든지 바나나나 그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하고 같이 먹으면 블루베리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이 요거트에 있는 유익균들하고 합쳐가지고 장내 유익균들을 늘려주고 또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거트와 같이 먹는 것도 좋겠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보다는 매일 일정 양을 먹는 게 하루에 한 20에서 50g 아니면 한 30g 정도 그렇게 매일 먹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이제 공복으로 먹었을 때 본다면 익히거나 다른 가공을 됐을 때보다 효소가 많아요. 효소가 그냥 그래서 효소라든지 그리고 공복일 경우에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생으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로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냉동이나 블루베리나 그냥 자연상 제철에 먹는 거 섭취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산지에서 이렇게 바로 구입을 해갖고 먹는 경우,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는 어쨌든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오래된 것보다는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효소하고 특히 비타민C 같은 게 아주 파괴가 잘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면역이라든지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냉동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죠. 블루베리도 한 철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철에는 싱싱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냉동하는 방법이 좋아가지고 급속 냉동을 하죠. 그래서 영양소 파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제철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해놨다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여러 가지 가성비로 따지면은 냉동한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또 냉동한 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스무디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데 같이 섞어서 하면은 냉동을 해서 우리가 너무 찬 것 좀 먹기가 좀 거북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생으로 먹거나 냉동으로 먹거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암 검진을 따로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몇 가지가 있죠. 보면 이제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 위암 발생률이 아주 높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죠. 식생활이 개편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높거든요. 그리고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에 깊숙이 있는 암들은 발견이 늦어지는데 이거는 내시경 하면은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위암은 연령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40세 이상인 경우에 한번 내시경 같은 걸 보통 이제 2년 간격으로 하락하죠. 위암에는 내시경을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는 연령층이 좀 더 높죠, 발생이. 그래서 보통 이제 50세 이상인데,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시경을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보면은 이제 자멸 검사를 하죠. 혈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혈변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는데 50대 이상이면 저는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5년 간격으로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안에 용종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2년 간격으로. 근데 용종이 계속 자주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대장암은 대개 용종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종을 빨리 발견하면 우리가 용종이 대장암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대장 내시경이 불편하긴 하지만 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꼭 이걸 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간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40세를 기준으로 잡지만 그 전에도 항상 생각할 수가 있고,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나 간경화로 넘어가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 초음파라든지 그다음에 혈액 검사, 알파 피토 프로틴이라는 이 검사를 한 6개월 간격으로, 특히 간 초음파는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해하지도 않거든요.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도 좀 귀찮지만은 내가 간염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간으로 넘어가는가, 경화로 넘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궁경부암, 요즘에 이제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자궁경부암이요, 예전에 후진국병이었어요. 이게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젊었을 때부터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여성 환자들 보면은 자궁경부암이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궁 경부를 면봉으로 스크래칭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세포들을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통증도 없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한 2년 간격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여성들, 특히 이제 이게 HPV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로 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면 20세 이상의 여성들인데 요즘에는 남성들한테도 우리가 HPV 검사를 하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부암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0세 여성 이상의 여성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우리 암 중에서 여성들한테 제일 많은 암이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 맘모그래피라고 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도 연령은 40세 이상에서 유방암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 특히 치밀 유방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폐경의 갱년기로 해서 폐경에 넘어갈 때부터 암 발생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일단 만 40세 이상인 여성분들은 누구라도 한 번 정도는 한 2년 간격으로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술을 좀 받는 것을 권합니다. 내시경 검사하면서 사고 위험성은 없나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때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위내시경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이죠. 대장 내시경은 종종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이제 기피한다는 거,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장 조영술이라고 해요. 약을 넣어가지고 그 그림자로 보는 이런 조영술을 하기는 했는데 대장 내시경만큼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을 수술한 사람들,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할 때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안에 장 유착 같은 게 되면은 원활하게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병원에서 어떤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하여간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서는 그런 어떤 청분 같은 것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지만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하고 난 후에 복통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빨리 검진 받은 병원이나 아니면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청곤 같은 게 나오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익이
훨씬 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무서워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못하게 되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꼭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검진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 사진만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순 사진을 해가지고 폐암이 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한 55세 이상 된 분,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에서 한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분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25년 이상 피우면 저는 주의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CT를 찍어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설량 CT라는 게 나오거든요. 방사선량이 그리 많이 조사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 CT가 있어요. 그래서 저설량 CT를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이제 PSA 검사를 합니다. 전립선 이제 특이항원 PSA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발견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50세 이상에서는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은 가장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입니다. 되게 증상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상도 없죠. 초음파라든지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뭐 MRI라든지 CT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주 초음파를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췌장염에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씩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경우에 전문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면 주로 이제 내가 그 검진을 위해서 상담한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보통 이제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70세, 80세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젊었을 때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오는 경우는 꼭 가족력이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뭐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가족력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담해서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의 건강,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히 이제 비만하다든지,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간이 안 좋다든지, 췌장염. 저는 또 여기다가 이 갑상선 같은 거, 갑상선이 있게 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데서 용종 같은 게 있거나 물혹이라든지 양성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갑상선, 그 다음에 유방, 그 다음에 간, 췌장, 신장 이런 데는 이런 물혹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혹시라도 대개는 이런 거는 되게 양성호로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이게 악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의하고 좀 상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경우에 내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을 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음식 습관을 나는 야채는 못 먹고 난 고기밖에 안 먹는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운동 부족한 사람들,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거.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 직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직업병 중에서 암하고 관련된 직업병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이제 성면, 요즘에는 성면을 많이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성면을 가지고 건축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스레트 지붕이 그 성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노출이 많이 됐다든지 또 방사선을 많이 쪼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화학물질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다가 또 어때요?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암이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가 하고 이게 전문의학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검진 주기라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보통은 뭐 5년에 하면 대장 내시경 같으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 내시경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음파는 보통 이제 6개월. 그래서 이 환자분들 이걸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이걸 했는데 자 주치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가 그러면 이 검사는 언제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해서 항상 모든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암을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면 훨씬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이 놓치는 염증 독소 유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암을 일으킬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름에 모기약 많이 쓰잖아요. 또 이렇게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로마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을 내게 하는 거, 디퓨저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VO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VOC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항상 환기를 잘 해야 돼요. 환기를. 근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로마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많은데 안에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런 거 뿌려놓으면 닫아놔요. 오히려 이 냄새가 나갈까 봐서. 근데 꼭 환기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요. 좌식. 오래 앉아 있는 거. 요즘에는 직장인도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점심 때 잠깐 일어나서 쉬었다가 오후 되면 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MD 앤더슨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앉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자마라는 이게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주 저자인 수잔 기르크리스트 박사가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암을 진단받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앞으로 암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내가 사망을 촉진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중간에 자주 좀 일어나서 환기도 하고 또 좀 걷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김치가 WHO의 2등급으로 발암물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김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김치, 묵은 김치 속에 보면 질산염이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김치 보면은 하얗게 곰팡이 슬잖아요. 그럼 이게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단은 암을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김치는 너무 오래된 거, 너무 오래된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이것 하나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특히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급 A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발암물질. 그래서 이런 게 뜨거운 물은 안에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식도암이 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발달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인후암이라든지 구강암이 식도암이 이런 게 많아요. 거기 논문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2011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 213명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 213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들이 식도암 위험이 매우 증가를 하더라는 이런 논문 자료를 낸 게 있고요. 그 국제암연구소 WHO에 2016년도에 65도씨 이상의 물은 발암성이 있다. 그래서 등급을 그룹 2A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 보면 아주 그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전 세계에 한 1000건 이상의 어떤 역학조사를 한 거, 그 다음에 동물 실험한 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발표한 자료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뜨거운 물이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마 뜨거운 물 좋아하는 분들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약간 식혀서 마시는 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애자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정말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네요. 알칼리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가요? 저는 우리 알칼리 물은 그렇게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하는데 그럼 알칼리로 산성화를 뭘로 해서 알칼리로 바꿀 것인가? 되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혈액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암 주변까지 가서 암 주변에 있는 산성화까지 막아줄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알칼리 물질이 암 있는 데까지 다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되게 혈액순환에서만 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알칼리를 먹었을 때 혈액의 알칼리성만 바꾸느냐. 근데 알칼리성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 결석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칼리 음료를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산성화를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미네랄을 많이 권합니다. 특히 이제 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살다 보면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선생님, 간암 환자 수제 요거트는 어떻습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암 환자라고 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뭘 잘못 먹었을 때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간에 암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덩어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한 구석에 있는 경우는 간 기능은 괜찮습니다. 보통 간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9 이상 손상을 받았을 때 간이 기능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90%의 여유분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정상적인 암세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간암이다 그러면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에 암이 있으면 간이 무조건 다 나빠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트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요거트, 우유 제품을 먹을 때는 내가 우유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셨다면은 간 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간 기능은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게 이상해 내가 우유에도 소화가 잘 됐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좋은 경우에는 이게 요거트는 발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는 것은 나쁘진 않고요. 그런데 우유 제품을 저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음은요, 라인유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저는 유방암 2기이고 수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별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검사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우리가 이제 램 검사라는 그 음식이 얼마만큼 면역을 올리는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NK 세포를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는가 그걸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검사거든요. 혈액을 검사 기관에 보내면 이 혈액 속에 있는 NK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식을 같이 섞어서 배양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NK 세포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은 뭐 제한된 음식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음식들, 크게 음식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검사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 가지수가 한 20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외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없는 것은 환자가 샘플을 보내주게 되면 이 샘플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지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NK 세포가 이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영향을 받은 내 NK 세포가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검사를 소개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댓글에 해주신 음식에 대한 검사,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건지.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막 책도 찾고 뭐 방송도 보고, 요즘에 방송 보면은요, 암, 그 다음에 음식, 면역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모든 것을 일단 과학적인 근거하에 사는 게 좋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런 거라도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았을 경우에는 돈 잃고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먹는다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치료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